여러분, 하반기 주택시장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유를 지금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참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덥다고 하니까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테크가 두 번째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하반기 주택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한번 펼쳐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를 먼저 해드릴게요. 6월 19일 날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주제는요, 서울 재개발 시대 반드시 잡아야 될 핵심 투자지역 공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서울의 지도를 놓고 보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온통 재개발 재건축 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극화가 커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테크를 성공할 수 있을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재건축은 그러면 왜 투자를 못하느냐? 재건축도 재개발도 똑같이 유망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양극화가 커지게 되면은 입지가 좋은 가치 있는 곳들을 위주로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미 입지 좋은 재건축을 하는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그런 정말 입지 좋은 곳에 재건축 같은 그런 곳에 투자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시장입니다. 재개발 시장은 작은 금액으로 입지 좋은 곳을 선점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시장에 한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분들은 계속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재개발 나 잘 몰라, 이게 도대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그런 시각들을 다 깨트리는 그런 시간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정말 유망 투자 물건까지 같이 공개하는 그런 시간 2부에 준비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명이고요. 예약 필수입니다. 자, 5가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뒤집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미국은 아직 기준금리 내릴 생각도 안 하고 있구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문에 그런 기사 한번 난 적이 있죠. 오히려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는 알 적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재테크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추세입니다. 그렇죠? 언제 내릴까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내린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죠. 추세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내리는 쪽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또 캐나다를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의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럽이라는 커다란 그런 대륙의 기준금리가 지금 인하가 되고 있죠. 캐나다도 역시 5%에서 4.75, 0.25% 인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인하를 했을까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본래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막 올린 거죠. 급격하게. 그렇지만 이제 물가 상황이 이제 완화가 되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미국도 기준금리가 9.1%까지 올라가니까 물가가 9.1%까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었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의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글로벌 금리 인하의 트리거가 될 거다. 트리거 방아쇠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유럽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한번 준비하면요. 금리와 부동산의 성격이 틀려요. 서로 반대예요. 그 금리는요,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경직이 돼 있어.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릴 때는 왕창 내릴 수 있어. 왜 한꺼번에 많이 못 올릴까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25%가 아니고 0.75를 막 올렸죠. 몇 번을. 그렇죠? 그것은 물가가 9.1%라는 어마어마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커다란 결단을 한 끝에 금리를 왕창 올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보통 올릴 때는 0.25%씩 올리고 내릴 때도 0.25%씩 내리는데, 내릴 때 만약에 경제가 너무 너무 안 좋아 경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금리를 0.5%도 내릴 수 있고요. 0.75도 한꺼번에 내릴 수 있어요. 내리는 건.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반대로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요.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든 주식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요,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하강하다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 보면 항상 우상향으로 올라왔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우상향으로 올라왔을까요?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요. 그래서 집값은 늘 우상향으로 여태까지 왔다. 그래서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뒷전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2024년 1월달이 변곡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1월달에 1491건이 서울의 아파트가 거래가 됐습니다. 1491건. 근데 2022년도 12월에 900 몇 건밖에 안 됐어요. 거래량이. 그러다가 1월달에 처음으로 1491건으로 1000건이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2023년 1월달, 지난해 1월달이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2542, 3093, 3321. 그래서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올랐어요. 오르다가 여기서부터 9월달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9월달부터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텀을 준 거죠. 그러다가 또 변곡점이 언제 생겼어요? 1839건까지 1894, 1839건까지 지난해 12월 달이 거래량이 하락했다가 1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반등을 했죠. 2600건으로 푹 뛰었어요. 2610건. 그렇죠? 2월 달 되니까 2560건 비슷하죠? 그런데 3월 달이 되니까 4217건으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3월 달. 그리고 4월 달이 되니까 그걸 넘어서서 4360건까지 훨씬 뛰었죠. 5월 달 거래량은 어떨까요? 5월 달 거래량은 지금 현재 3411 가구가 거래가 된 거예요. 매매 거래량이 3411. 그래서 이번 31일까지 거래량이 총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5월 달은 최소한 4,500건에서 5,000건까지 육박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이후에 급격한 증가세로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갭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으로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왜 중요할까요? 이 거래량은 소위 매매가의 선행지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행지표. 거래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가도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조짐은 매매가가 오른다는 조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서울과 경기권 거래량은 계속 증가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뭐 너무도 기정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네이버 뉴스가 나왔는데요. 집값 하반기 상승설 무게, 하락세 멈추고 거래량도 증가, 뭐 이렇게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죠. 제가 뭐 누누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항상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는 건 뒤늦어요. 제가 1월부터 변곡점이 생겼으니까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 1월달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사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자, 세 번째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죠. 그래서 보통 통화량은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본원 통화량이라는 게 있고, 그 M0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건 이제 화폐로 발행하는 거죠. 한국은행에서. M1 통화량이 있고요. M2 통화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M1 통화량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항상 우리 그 예금주가 은행에다가 야, 내 돈 지금 빨리 빼줘 하면 바로 빼줄 수 있는 돈을 M1 통화량이라고 해요. M1. 근데 M2 통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M1 통화량 플러스 거기다 2년 이내에 금융상품까지 포함을 한 게 M2 통화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M2 통화량입니다. 이 M2 통화량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그 자산시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폐를 얘기하기 때문에 M2 증가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M2 통화량이. 그래서 M2 그 통화량의 증가를 보면은 지난 12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어요. 제가 올 1월달이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런데 지난 12월부터 비슷하게 증가세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도 거래량과 비슷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에 M2 증가율이 3.4%, 3월에 4.9%로 증가폭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M2 증가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집값은 상승폭은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M2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의미는 이 돈이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산 가격이 오르겠죠.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M2 통화량은 자산시장으로 돈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화폐, 이것을 M2 통화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M2 통화량의 증가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게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집값 상승폭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세가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계속 뭐 이번 달 말까지 오르고 내년 뭐 좀 하락, 이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계속 지금 뭐 내년까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급 물량 부족, 특히 이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은 2029년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이것을 뭐 집을 갑자기 뭐 어떻게 후다닥 지어서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물량 부족이 심각하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인허가 착공 물량 뭐 다 줄었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었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자재값도 오르고 원자재값 오르고 땅값, 공사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 물량은 지금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고 있고, 그리고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또 세를 넣어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 규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을 사질 못하죠. 세금 문제 때문에. 취득세가 가장 지금 관건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중고 때문에 2025년 내년이죠. 내년은 전세 대란의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올해는 뭐냐? 올해는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고요. 전세란. 올 8월 이후는 전세란이 이어지면서 내년은 본격적인 전세 대란으로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전세 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 물량 이렇게 보면요. 지금 계속 부족하죠. 지금 아실에서 예측하는, 이게 이제 그 각 기관마다 서울의 매년 입주될 입주 물량을 조금씩 다르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게 아실에서
적정 수요, 서울에 매년 공급되어야 될 적정 입주 물량은 46,859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45,859가구가 매년 서울에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계속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죠. 계속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공급 물량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그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쉽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수요 공급은 항상 뭐예요? 가격을 결정해 준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는 전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얘기죠. 자, 5번째는요. 정책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 이 정책 방향이 왜 중요합니까?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좌쪽으로 가는데 동쪽으로 가는데 우리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책 방향대로 쫓아가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 공급 물량을 어떻게든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이게 모든 보수 정권이 내세웠던 기치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빨리 늘려서 집값 안정화시키자. 이거죠. 진보 정권은 집 공급을 늘리면 안 된다. 공급 안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지 말고 무조건 집 한 채씩만 가지고 살아라. 이게 이제 진보 정권의 이념적인 논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어찌됐든 선거에서는 졌지만 각종 규제 완화를 지금도 계속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어떤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지금 첫해 취임할 때 양도세 중과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1년 단위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죠. 완화. 1년 단위로 지금 완화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1년 끝나면 다시 또 연장하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겁니다. 취득세도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지만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또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부의 의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책의 요소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뭐 PF 문제, PF 부실, 역전세,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지만 그런 일이 사실 크게 벌어졌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지금은 조용하죠, 그냥. 그래서 사실 어떤 인기 영합적으로 유튜브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발언들은, 그런 얘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상.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집값은 올라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들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정책 방향,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얘기했죠.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쏟아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투자하고 그냥 냅두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어느 타이밍에 재개발은 여러 가지 사업 단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계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최상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어요. 하지만 한남 뉴타운 보십시오. 한남 뉴타운 2003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됐거든요. 2003년도로 지정됐는데 아직도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안 지어져 있어요. 2013년도면요. 지금 뭐예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공사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언제 들어와요?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뭐, 제일 빠른 데가 관리처분 인가니까, 상구역,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뭐, 한 5년에서, 그것도 한 5년 이상 걸리겠죠?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서 거기에 우리는 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어느 정도 타이밍,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올랐으면은 빠져나올 그런 궁리를 해야 되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시게 되면은 이게 정말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있다 보면 그냥 또 묶여서 계속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항상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된다. 재개발 시장은 어느 시점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 고객들은 다 알려드립니다. 자, 투자의 원칙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집 한 채 장만을 하는 거는 내 집 한 채 장만은 필수입니다. 필수. 내가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집 한 채를 장만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열의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되는데 여력이 되는데도 집값 떨어질 거야? 하락할 거야? 집 왜 사? 하락할 텐데? 이러고선 집을 안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락만 부르짖다가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원칙에서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내 집 한 채는 뭐야? 필수제예요. 필수제.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고 여유자금이 조금씩 생기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투자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내 집도 없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 있죠. 내가 월세로 살고 그 돈을 뭐 재개발이든 재건시장에 투자를 해놓고 월세 살면서 기다리고 이거는 정말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의 방법이고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무조건 내 집을 갖고 그 후에 투자를 생각하셔야 된다. 투자의 원칙 뭐예요?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개발 투자는 큰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작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재개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이 어디가 엄청나게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미 개발 계획이 다 나와 있는 데들은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는 오를 만한 곳에 들어가야지 올라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르지 않은 곳이 다 없고 다 올랐어. 다 올라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만한 그런 곳들 아직 안 오른 곳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몇 억씩 올라있는데 거길 투자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보짓이죠. 그래서 투자의 원칙, 최소의 돈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부디 한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은 사정상 저희 스튜디오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앉아서 부디 한수를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3번이 왔는지 도대체 한 번이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오는지도 모르고 한 번은 놓쳤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꽉 움켜잡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도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한 거죠. 노력을 해서 내가 내 노력의 대가로 재테크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부디 한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